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파견 근로자의 산재 보상이나 안전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겨왔던 것이 YTN 사이언스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산하기관의 파견 계약서를 전수조사해 연구기관이 산재 책임을 지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수산물 이력 추적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산물을 어디에서 잡아 어떻게 가공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인데 수산물뿐 아니라 의약품이나 식품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 항공우주국이 공개한 남극의 오존층 구멍이 관찰 이래 가장 크기가 작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이변으로 인해 남극 기온이 오르면서 크기가 작아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연예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악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악플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 또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악플을 남기는 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파견 근로자의 안전을 파견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연구기관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기정통부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작성된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안전조치나 산재 보상을 파견 사업주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산재 발생 시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사업주, 즉 기초과학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견 계약의 특성상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감독하고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용자라고 정의하여서 YTN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파견 계약서 문구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이같이 파견법을 위반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을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해당 연구기관 대부분은 행정상의 실수라며 파견 근로자의 안전은 연구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견 근로자들도 직접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기관에서 정한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계약서에서 지금 좀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에 계약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됐지만 1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연구기관도 문제지만 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기정통부의 관리 소홀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연구기관들이 산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겼다는 YTN의 보도와 관련해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근무 중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수정하고 계약이 만료한 기관에 대해선 재계약을 할 때 연구기관이 산재 책임을 지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YTN은 과기부 산하 8개 연구기관이 근로자 파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산재 책임을 파견기관이 지도록 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기여도가 적은 직원에게 공동저자 자격을 주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제분야 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KDI는 지난해 한 연구에서 오탈자 수정 업무를 수행해 연구 참여율 1%를 기록한 행정원 A씨에게 공동저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지난 2016년 한 연구의 참여율 50% 기록한 B씨는 공동저자에서 제외해 조치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연구보고서 전체를 집필한 C씨를 공동저자에서 제외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시 참여율 각각 1%와 0.1%를 기록한 D씨와 E씨에게 공동저자 자격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 부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만큼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만든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세계 수산물 이력을 추적하는 서비스 개발 대회의 공식 기술 표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합니다. 수산물을 어디서 잡아 어떻게 가공했는지 이력을 추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우리 연구진이 만든 사물 인터넷 플랫폼 올리옷이 사용됩니다. 독일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수산물 이력 추적 해커톤에서 공식 기술 지원 파트너로 선정된 겁니다. 올리옷 오픈소스를 이용하면 잡은 물고기의 어획량과 장소, 팔리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참치라든지 연어라든지 그리고 새우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모든 수산물, 해양 생물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올리옷은 103개 나라 11,600여 기업과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이 기술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식품,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런 부분들이요. 전 세계 한 25개 이상 산업군에서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공유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생산품 이력 추적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국제표준 데이터와 서비스 공유를 구축하는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부족해서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해 3년 안에 충전소를 모두 31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소차 운전자가 전국 어디에서든 30분 안에 충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국회에 문을 연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호 규제 유예 사업으로 선정됐고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이 협력해 인허가부터 최종 완공까지 7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는 모두 31곳의 수소 충전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국회 수소 충전소의 경우 하루 평균 50여 대의 수소차가 이용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가 6만 7천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소차 충전소 확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수소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차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곳곳에 수소 충전소 310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어디서든지 30분 만에 충전소를 찾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충전소를 1,200개까지 늘리면 그 시간은 15분 안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에 수소 충전소를 함께 설치하고 충전소 설비를 컨테이너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 유통센터를 구축해 현재 1kg에 8,000원 수준인 수소 가격을 2022년에는 6,000원, 2040년에는 3,000원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수소 충전소 건설 비용을 저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심지에 수소 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있는 액화 수소 충전소를 건설을 추진해야 됩니다. 정부는 만에 하나 수소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충전소 안전에 관한 법 기준을 강화하고 수소 안전 전담 기관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라드 알버트 무르 교수의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무르 교수는 1985년 레이저가 의학과 산업계 등에 활용될 수 있게 기여한 첩프 펄스 증폭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레이저의 강도를 기존보다 1000배 이상 증가시켜 빛과 물질이 새로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무르 교수는 초강력 레이저와 이로 인해 연구가 가능해진 물리학 연구 분야인 초고에너지 우주 복사선의 기원, 블랙홀에서의 정보 상실, 진공 파괴 등의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이 2024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달 착륙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짐 브라이든스틴 국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우주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함께라면 혼자 했을 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력 파트너 국가는 국제우주정거장 운용에 참여하는 나라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견제를 받는 중국은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은 새로운 달 착륙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까지 미국인 남녀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미 항공우주국이 남극의 오존층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네. 올해 오존층 구멍이 관찰을 시작한 이래 가장 작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단 오존층의 구멍이 커지면 인류는 물론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소식으로 예. 보입니다. 원래 오존층이 지구 25km에서 30km 상공, 그러니까 성층권에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자외선은 사람에게 암이나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또 식물도 파괴를 합니다. 이 때문에 오존층이 얇아지면은 지구에 생물이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오존층 구멍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먼저 나사가 공개한 오존층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 하루하루 오존층이 변하는 모습인데요. 푸른색에 가까울수록 오존층 두께가 얇은 거니까요. 점점 오존층 구멍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9월 초에는 약 1,600만 제곱킬로미터였던 오존층 구멍이요. 10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르면서 1,00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수치를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2가 줄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까지 전 세계가 오존층이 얇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우리의 노력이 좀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꼭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나사는 올해 오존 구멍이 평년보다 작은 것이 기상 이변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남극 기온이 너무 따뜻해서인데요. 먼저 온도가 오존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드리면요, 오존 구멍은 날씨가 추울수록 커졌다가 여름에 따뜻해지면은 구멍이 작아집니다. 네. 추운 겨울에는 남극 주변에 제트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남극에 극소용돌이가 생기는 등 특이한 구름이 만들어져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구름이 햇빛을 받으면요, 구름 속의 염소나 브롬 원자가 산소 3개로 이루어진 오존에서 산소 1개를 빼앗아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오존이 산소로 되는 거죠. 파괴가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남극이 따뜻할 때는 구름이 빨리 흩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예. 오존층의 파괴도 적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남극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존층 파괴가 적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남극이 좀 추워지면은 오존층도 얇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고요. 남반구는 우리가 사는 북반구랑요, 계절이 반대기 때문에 10월이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 오존 구멍이 최대로 커졌다가 11월에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예. 그런데 오존층 구멍이 가장 커야 할 지금 올해 10월에는 이 구멍이 왜 이렇게 작을까 나사가 분석한 결과는요. 올해 남극이 기상이변으로 9월달 성층권 온도가 평년보다 16도 높아서요. 예. 남극 주변에 이런 제트 기류도 약했고 또 소용돌이도 약했고 이 때문에 구름이 잘 흩어져서 오존 파괴 물질이 많이 생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극의 약한 기류 때문에 또한 다른 지역의 오존층이 남극으로 오기도 했다. 나사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게 기상이변으로 그랬다고 하니까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그러게요. 있겠네요.
자, 전 세계가 오존층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뭐 프레온 가스를 줄인다던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어떻게 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6년간의 오존층 구멍 크기를 보면요, 조금씩 줄어든다고는 합니다. 네. 이것을 이 과학자들은 몬트리올 의정서 덕분이라고 보는데요. 덕분에 2000년까지 증가하던 오존 파괴 물질,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 같은 파괴 물질들이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 중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90년대에 방출된 오존 파괴 물질이 오존을 계속 파괴하고 있긴 합니다. 이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꼽히는 이 대표적인 프레온 가스가 냉장고 냉매나 뭐 단열재로 이용되는 프레온 가스죠. 이게 한번 발생을 하면은 약 100년 동안 대기 중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 세계의 노력이 이 기세로 유지가 된다면은 2070년쯤에는 오존층이 이 과거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네, 노력이 무의미한 건 아니라 이런 얘기인데요. 아직 우리나라 하늘의 오존층은 괜찮은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언제든 남극의 오존층처럼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경각심을 갖고 오존을 좀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로는 이 미국 정부가 이민자의 DNA를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높다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현재 언론과 일부 과학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자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DNA를 수집하겠다는 건가요? 네, 미국 정부가 어떻게 뭐 DNA를 수집할 건지 정확히는 알려진 건 아닌데요. 일단은 미국 남부 국경지대 이 수용시설에 구금되거나 또는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 4만 명 이상의 입 안쪽을 면봉으로 긁어서 상피세포를 쉽게 채취를 하고요. 이것을 최신 유전자 분석 기법인 STR로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정보를 미 FBI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STR은요, 지문보다도 더 정확하게 개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법이고요. 지문 그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뭐 혈연 관계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건강 또는 유전적 질환까지도 이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최신 유전자 기법,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모든 이민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겠다. 찬성층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 법안이 범죄 수사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체액이나 혈액에서 DNA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또 이 FB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대조를 하면은 이민자 중에 용의자가 있는지 단번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에 DNA 수사 기법으로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는 수사가 더 수월해지긴 하겠죠, 이런 입장입니다. 네, 뭐 찬성층 입장을 들어봤는데 하지만 그 인권 문제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에서는 좀 찬성 비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규정처럼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또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과 또 어린이들까지 DNA를 수집 허용하는 게 뭐 논란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 현지 기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espite the Trump administration's arguments over the idea that there are a lot of criminal migrants, a lot of studies have found that immigrants are actually less likely to commit crime overall. A lot of these people are not arrested for any type of crime other than illegal entry. A lot of immigrant rights groups believe that that is not actually, that the database is meant for people who are serious criminals. 네, 혹시라도 이 DNA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은 취업할 때나 또는 뭐 보험을 들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한 시민단체는요, 이렇게 수집한 이민자의 DNA 정보를 토대로 이민자 가족 중에 이미 미국 시민권인 사람까지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민한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이민자,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이 정말로 통과가 될지 추가 소식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아이도 태우고 짐도 실을 수 있는 승용 외건 사용하는 분들 꽤 있으신데요.
네, 그런데 일부 제품은 경사로에서 넘어지거나 오래 쓰지 않았는데도 바퀴가 부서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밀어주는 외건을 타고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4살, 5살 남매가 함께 타고도 공간이 넉넉해 짐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좀 등원할 때 짐이 많다 보니까 둘 싣고 또 짐도 같이 싣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 보러 갈 때에도 여기에다 같이 짐도 싣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기능 때문에 승용 외건이 날로 인기를 끌면서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개 제품을 비교 시험해봤습니다. 50kg짜리 무게추를 올린 뒤 15도로 경사를 높이자 곧바로 뒷바퀴가 들려 넘어집니다. 7개 가운데 한 제품으로 어린이용 완구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어린이가 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구성 시험에서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프레임이나 바퀴가 부서졌고 다른 한 제품은 안전띠가 일정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유모차 안전 기준을 준용하여서 시험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를 수용하였고요. 3개 업체에서는 품질을 더 강화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다행히 유해물질 검사에서는 7개 제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승용 외건을 살 때 어린이 제품 기준을 통과한 완구 인증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정원 이상으로 아이를 태워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사례가 1,400여 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33명은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일 유사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또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업자에게 담배 성분과 첨가물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된 아토피 질병명을 빼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피부과 질환 가운데 아토피를 제외할 예정인데 그동안 학계와 환자 단체를 중심으로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대한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기부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전문가 강연과 테마별로 구성된 교육기부 세미나 등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교육기부라고 부르는 포용적 교육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전 사회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교육기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은하가 서로 합쳐질 때 별이 폭발적으로 생성된다는 가설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네덜란드의 우주연구소는 합병 중인 은하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해 20만 개가 넘는 은하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천문학 분야에서 AI 활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은하 합병에 관한 연구에 AI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AI가 수십억 개의 은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좋은 대비책이 된다며 은하 관련 연구에서 AI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진흥주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15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선보이며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 상담도 이뤄집니다. 또 사물인터넷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사물인터넷 진흥주간은 관련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마존과 구글의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또 보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보안업체 시큐리티 리서치 랩스 SRL은 조사 결과 해커들이 아마존과 구글의 AI 스피커인 알렉사와 구글 홈의 기술적 결함을 이용해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가로챌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RL은 해커들이 AI 스피커를 원격 조정해 사용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알아낼 수 있으며 AI 스피커의 작동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한 뒤에도 대화 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SRL이 발견한 위험성을 제거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마존도 논란이 된 기술을 빠르게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이 지문인식 보안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구글의 픽셀4 스마트폰에서도 보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BBC 뉴스를 비롯한 외신은 최근 출시된 픽셀4 스마트폰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얼굴을 인식해 바로 잠금이 해제되는 보안 결함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허점을 이용해 사용자가 잠을 자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신제품 픽셀4를 출시하면서 지문인식 센서를 없애고 얼굴인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해당 문제를 인정하고 조만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을 확인하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내년부터는 보험 약관이 한층 쉬워집니다. 최하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잘한 글씨들이 빼곡한 보험 약관. 내용도 많고 복잡한 데다 용어까지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긴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금액이나 이제 할부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몇 달 이상 이제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거 부분이 조금 어렵고 다들 그냥 약관 같은 건 잘 안 읽고 그냥 동의만 항상 하고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민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먼저 상품과 관련 없는 특별 약관을 마구잡이로 끼워 팔던 관행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에 화재 벌금이나 골프 활동 중 배상 책임 등 엉뚱한 특약은 넣지 못하고 실적이 없는 특약도 빼 소비자가 가입한 내용만 약관에 담습니다. 합리적인 특별약관 부과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상품의 이 두툼한 채광론의 이 상품이 분량이 최대한 50% 내지 6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싸한 상품명으로 가입자가 상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상품의 특징과 종목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을 출시할 때 법률과 의료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꼭 거쳐야 합니다. 약관 이해를 방해하는 깨알 같은 글자들은 그림과 도표, 동영상으로 쉽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보험 약관이 쉽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약관 개선 방안은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그저 가늘고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머리카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부위는 어딜까요? 흔히 뼈가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부위는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뼈만큼 강할까요? 그래서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얼마만큼의 힘을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머리카락을 잡고 매달려봤는데요. 머리카락에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케라틴 덕분인데요. 물리적 강도와 탄력이 강한 케라틴은 이 보통의 단백질과는 달리 부패되지 않고 저항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풍선을 불었는데 제가 왜 이 풍선을 불었을까요? 이 강력한 머리카락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풍선을 대었을 때 터지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머리카락을 스프레이로 고정한 뒤 뾰족하게 만들면 풍선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오! 오! 진짜 풍선이 터졌습니다. 가늘고 쉽게 끊어진다고만 생각했던 머리카락.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과학실이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가수 겸 배우였던 설리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처럼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반복되는 연예계 자살,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아직도 믿기지 않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설리 씨가 평소에도 악플로 인해서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악플이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네, 네. 실제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게 실제로 그 악플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인데요. 사실 실제로 설리 씨는 데뷔 이후에 정말 계속해서 악플로 시달려 왔는데요. 특히 2014년에는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SNS 쪽에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브레이저 착용을 하지 않는 노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 있는 의견을 내세우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당당하다 이렇게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입에 담기 어려운 선을 넘는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악플에 시달리게 되면은 그 고통은 정말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그런 심한 고통이 되는데 저희가 보면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악플을 달고 정말 나를 비난하는 것 같으면 도저히 어디도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터널에 갇히면 그 안만 보일 뿐 밖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 자체가 충격이 더 심해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연예인들은 사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대중이 정말 원하는 내 모습하고 진짜 나의 모습하고 이 두 개 자체가 괴리감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정체감 자체가 되게 혼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럴 때라면 자기 자신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되게 어렵게 되고 그럼 악플에 대해서도 훨씬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일반인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 게 10명 중에 9명이 나를 칭찬해도 1명이 비난하면 자기 전에 그 말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워낙 많은 악플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이 없었을지 짐작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 의견은 좀 분분하지만요. 쉽사리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비난은 분명한 문제인데요. 이처럼 쉽게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고통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거나 또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능력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연예인은 부와 명예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걸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싫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연예인한테 더 씌워놓고 나서 만약에 그걸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실망하고 뭔가 악플을 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악플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설리법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악플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또는 심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정도로 양형이 상당히 가벼웠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뭐 특별하게 자기가 어떤 처벌받는다 생각이 들지도 않고, 또 하나는 연예인들이 주로 이렇게 선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악플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되면 특히 어떤 행동을 했는데 보복을 당할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 행동을 소구가 안 되는 거죠. 네. 예. 사실 뭐 이런 악플도 문제지만요. 연예인이라는 그런 직업적 특수성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설리 씨처럼 아역 배우로 데뷔를 했잖아요. 네네. 이른 나이에 데뷔를 할 경우 우리처럼 평범한 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한 채 그냥 대중에 노출이 되고 과도한 비난이나 관심에 휩싸이다 보면은 좀 마음의 병도 쉽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본 그룹 신화의 멤버였던 김동완 씨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사실 연예계 현실에 대해서 따끔한 그런 일침을 놓은 그런 말인데 한번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김동완 씨 말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어떤 어린 친구들이 제대로 먹지도 편하게 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 연애에 나가면은 건강하고 밝은 미소를 보여줘야 되는 그걸 바라는 어른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되게 우울하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얼마나 간편하고 빠른 건지 주로 소속사가 이제 이런 거를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는지 많은 논문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든 또는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해서든 소속사가 약물 권유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기획사의 이런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뭐 요즘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어두운 이면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분명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울증 같은 치료를 받아야 되긴 하죠.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실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자체의 어떤 그 정서 자체가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실 상담이나 어떤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물 치료만 하게 되면은 약물의 부작용 같은 게 생기니까 약물을 계속 복용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자기의 마음의 답답한 부분이나 힘든 부분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치유를 받는 그런 경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심리 교육이나 어떤 대처 행동 이런 것들도 배워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연예인들이 주로 이제 주변 사람들 밖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나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것에 대한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받으면 정말 이게 영향을 쉽게 받고 되게 취약해지기 쉬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상담과 함께 또 마음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이처럼 연예인들의 잇따른 죽음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정말 이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 더 이상 있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악성 댓글 다는 그런 측면에 관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해요. 민주국가에서. 다만 연애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악플이나 또는 악의적인 비난이나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악플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필요하다면 인터넷 실명제도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악의적인 비난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예인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 이런 걸 겪을 때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제대로 실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소속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 자체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악플 다는 것이 이게 근절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언론 오늘 악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예전에 설리 씨 인터뷰를 보니까 기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참 악플을 생산하는데 언론의 책임이 정말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또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적인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을 처방받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졸피뎀 투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10대 이하 처방 환자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졸피뎀은 심한 경우 자살 시도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과도한 졸피뎀 처방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과 함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